바로 그날 제 남편 황재혁이 그룹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축하하는 파티에서였습니다. 제가 제 모든 청춘을 바쳐 뒷바라지한 그 남자는 그의 젊고 아름다운 내연녀가 즐겁게 구경하도록 보란 듯이 경호원에게 제 뺨을 정확히 30대 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분 후 그의 회장이라는 직위와 막대한 재산은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는 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안서연, 당신이 날 망쳤어. 제 이름은 안서연입니다. 부모님께서 제 인생이 늘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올해 저는 35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성숙해졌다고들 하는 나이죠. 10년 전, 저는 지금의 남편인 황재혁과 결혼했습니다. 그때의 재혁 씨는 지방 출신으로 맨손과 야망 가득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자수성가를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금융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막 졸업하고 대형은행에 취업할 기회를 포기한 채 그와 함께 무에서부터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겪었고 김밥 한 줄을 나눠 먹으며 첫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동고동락하며 쌓아 올린 것이었고 서로만 있다면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의 작은 회사는 날마다 성장했고 재혁 씨는 그의 명민함과 날카로운 사업 감각, 그리고 저의 재무적, 전략적 지원에 힘입어 점차 업계에서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결혼 5년 후 회사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의 첫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고 우리는 더 없는 행복에 잠겼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남편을 위해 뒤로 물러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공한 남편과 착한 아들을 보며 저의 희생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신도시의 고급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죠. 저는 온전히 아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꾸리며 시댁과의 관계를 다지는데 제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시어머니이신 박숙자 여사님은 전통적이고 다소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님은 늘 제게 남자는 집을 짓고 여자는 가정을 꾸미는 법이다. 아내의 도리는 남편이 큰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참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어머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심 깊은 며느리이자 현명한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재혁 씨는 점점 더 성공했고 그의 사회적 지위도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는 우리 회사가 합병된 거대 건설그룹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귀가는 점점 늦어졌고 집에서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드물어졌으며 출장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저는 성공한 남자의 삶이라느래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집에서 그를 기다리며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의 와이셔츠를 정성껏 다렸습니다. 혼자 아이를 등하교시키고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고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화려한 집안에서 느끼는 외로움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약 1년 전부터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혁 씨가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따뜻한 남편이자 다정한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짜증이 늘었고 저를 멀리했습니다. 그의 전화통화는 늘 은밀했습니다. 그는 베란다로 나가거나 화장실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비싼 명품 옷을 사입었으며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향수를 뿌렸습니다. 여자의 직감이 제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거칠게 말을 잘랐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 난 지금 처리할 일이 산더미인데 당신 시시콜콜한 소리 들어줄 시간 없어. 혹은 비꼬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너무 한가하니까 망상이 생기나 보네. 밖에 나가서 돈 한번 벌어봐. 질투할 시간이 남아도나. 그의 말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베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차마 이를 크게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제가 10년간 공들여 쌓아온 가정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제 아이가 온전한 가정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것뿐이라고, 그가 단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저는 그를 더 살뜰히 챙기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집에서도 더 예쁘게 차려입으며 점점 멀어지는 그의 마음을 붙잡아 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고 여전히 거리를 뒀으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밤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제 역시는 평소보다 일찍 환희에 찬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서류 가방을 던지더니 저를 와락 껴안으며 엄청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연아, 나 그룹 회장으로 임명됐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장, 최고의 자리, 그가 수년간 추구해온 명예의 정점이었습니다. 마땅히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했지만 어째서인지 제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저와 그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경지로 날아올랐지만 저는 여전히 부엌 한 구석을 맴도는 주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하지만 그는 제 어색함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곧 있을 취임식 파티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열 거야, 서현아. 중요한 파트너들과 고위 임원들을 모두 초대했어. 당신도 회장 사모님 위상에 걸맞게 아주 멋진 드레스를 준비해야 해. 그는 자만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끔찍할 정도의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했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그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장신구, 액세서리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파티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전문 이벤트 업체를 고용하고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을 직접 장소로 골랐습니다. 그는 제게 어떤 의견도 묻지 않았고 저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점점 더 무거워지는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저는 혼자서 옥색의 이브닝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우아하고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그의 중요한 날에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마지막 노력처럼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싶었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날 오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여전히 청춘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두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함과 잠 못 이룬 밤들을 감추기 위해 꼼꼼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제 역시는 이미 멋진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감탄이 아닌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 색을 골랐어? 너무 나이 들어 보이잖아. 뭐, 어쩔 수 없지. 갈아입을 시간도 없으니 차에 타. 그의 말은 제 영혼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로 걸어갔고 심장이 꽉 조여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의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고 그의 곁에서 가장 빛나는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과 몇 시간 후 바로 그 화려한 장소에서 미소뿐만 아니라 명예와 존엄성, 그리고 제가 그 남자에게 쏟아부은 10년의 청춘까지 모두 잃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5성급 호텔은 궁전처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눈부신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쏟아져 내렸고 바닥은 값비싼 예복을 차려입은 귀빈들의 모습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감미로운 음악 소리, 맑게 부딪히는 와인잔 소리, 활기찬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성공과 권력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역시의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 위를 걸으며 마음속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최대한 밝고 환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선망과 칭송의 눈빛으로, 그리고 저를 호기심과 질투가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정말 젊고 아름다우시네요. 황 회장님은 정말 복도 많으시지. 능력도 출중하신데 아내도 미인의 아들도 똑똑하고 정말 재계에 소문난 인꼬부부답네요. 이런 칭찬들은 저를 행복하게 해야 마땅했지만 지금 제 귀에는 쓰디쓴 독처럼 지독한 위선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단지 남편의 화려한 경력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 하나의 장신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의 그가 있기까지 제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역시는 매우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파트너들과 귀빈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소개하는 방식 또한 무척이나 낯설었습니다. 그는 제 아내, 저와 함께 회사를 일궈온 안서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결하게 제 아내입니다. 라고만 했죠. 아내라는 두 글자는 고상하게 들렸지만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의 직함, 하나의 위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마치 그가 자신의 거짓된 원만함을 세상에 과시하기 위해 데리고 나온 영혼 없는 인형이 된 것 같았습니다. 파티 내내 그는 저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하주를 받고 비즈니스 악수를 나누고 파트너들에게 환한 미소를 짓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서서 마시지도 않을 레드 와인잔을 든 채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가족을 축하하는 파티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길을 잃고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벨벳 한복을 차려입고 사방을 누비며 얼굴에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갓 차지한 회장 자리가 마치 가문 전체의 공적인 양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온 그녀는 다소 책망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왜 여기 서 있니? 저쪽 가서 남편이랑 같이 손님 맞이를 해야지. 회장 사모님답게 격조 있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시무룩하게 있으면 남들이 웃는다. 저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 발은 바닥에 뿌리내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위선적인 분위기에 도저히 섞여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연회장 한가운데로 몸에 딱 붙는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매우 젊었고 아마 20살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이목구비는 화려하고 날카로웠으며 붉게 칠한 입술은 도발적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제 남편 황재혁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아찔했으며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흩어진 유리 조각들은 마치 제 심장 같았습니다. 재혁 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데리고 거대한 케이크가 놓인 무대 위로 직행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날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줄 더 특별한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그 여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애정과 총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쪽은 최지아 양입니다. 늘 제 곁에서 저를 격려해주고 오늘날의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영감을 준 사람입니다. 그녀는 저의 에너지이자 저의 미래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어리둥절해했고 어떤 이는 호기심에 가득 찼으며 또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관심의 중심에 서서 수백 개의 눈앞에 벌거벗겨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통과 굴욕, 분노가 해일처럼 가슴속에서 휘몰아치며 제가 애써 억누르고 있던 모든 평정심을 휩쓸어 갔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끔찍할 정도의 공허함만을 느꼈습니다. 10년의 희생, 10년의 헌신이 결국 만인 앞에서 공개적인 치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단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명예를 짓밟고 제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얼굴이 창백해져 아들이 방금 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았고 그 눈빛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어. 그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어. 저는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본 재혁 씨는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내연 여인 최지아라는 여자는 도발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재혁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황재혁 씨,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 여자는 누구죠? 그리고 당신의 법적인 아내이자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했던 저는 지금 당신 눈에 뭐죠? 재혁 씨는 미간을 찌푸렸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해졌습니다. 안서연, 여기서 난동 부리지 마. 지금 내 체면 깎아내리는 거 안 보여? 자리로 돌아가. 할 얘기 있으면 집에 가서 해. 체면? 저는 뼛속까지 시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파티에 내연녀를 버젓이 데려와 여왕처럼 소개하고 나는 낡은 물건처럼 내팽개쳤잖아요. 도대체 누가 누구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연회장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눈앞의 막장 드라마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최지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늘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언니, 재혁 씨 그만 힘들게 하세요. 사랑의 죄는 없잖아요. 죄가 있다면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재혁 씨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언니도 눈치껏 아름답게 물러나 주셔야죠. 닥쳐! 저는 소리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내까짓게 나한테 말할 자격 없어. 제가 분노하는 것을 본 재혁 씨는 즉시 손을 들어 내연녀를 감쌌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안서연,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나 화나게 하지 마. 오늘은 내 좋은 날이야. 초 치지 말라고. 초를 쳐? 당신은 이 배신을 좋은 날이라고 부르는군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황재혁, 당신 아직 사람 맞아요? 10년 동안 난 당신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내 경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고 당신 어머니를 봉양했어. 그 대가가 뭐죠? 이런 치욕인가요? 분노와 고통에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터져 나오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배은망덕한 인간이야. 냉혈한이라고.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진 그 어떤 것도 누릴 자격이 없어. 아마도 제 말이 갓 취임한 회장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재혁 씨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무대 바로 옆에 서 있던 거구의 경호원을 돌아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저 여자 뺨 때려. 정신 차리게. 정확히 30대만 때려. 연 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성공하고 신사적인 황재혁 같은 남자가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경호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재혁 씨의 살기등등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온몸을 떨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 제 아이의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다니. 옆에 서 있던 최지아는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굴욕당하는 모습을 즐겁게 구경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의 커다란 손이 제 얼굴로 날아오려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은 증오로 변했고, 나약함은 강철 같은 의지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와 황재혁 사이의 모든 것은 끝났으며, 그는 오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이 연출하고 있는 이 비극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몰락을 위한 서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호원의 손이 허공에 멈춰 제 뺨에 닿기도 전에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제 눈빛은 그를 똑바로 꿰뚫었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감히 내 몸에 손대기만 해봐. 내일 당신 가족이 이 서울 땅에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어줄 테니. 제 말에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호원은 흠칫하며 멈춰섰고
그의 커다란 손이 떨렸으며 눈빛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그저 월급쟁이에 불과했고 재혁 씨에게 충성하더라도 스스로 화를 자초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명령을 기다리듯 재혁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재혁 씨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늘 순하고 인내심 강했던 제 아내가 그렇게 날 선 말을 내뱉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귀먹었어? 저 여자 뺨을 때리라고. 모든 책임은 내가 져. 하지만 저는 그에게 행동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혁 씨를 돌아보며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황재혁 씨, 당신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확신해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저는 출구 쪽이 아닌 무대 뒤편 직원용 통로로 향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굴욕감의 자리를 피한다고 생각했겠죠. 재혁 씨와 최지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비참한 패배자인 양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저를 따라와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집에 가자. 내가 쟤랑 얘기할게. 더 이상 집안 망신시키지 마.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아무 말 없이 연민과 씁쓸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키려 애쓰는 그 가정이 사실은 속부터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로 들어섰고 그곳에는 몇몇 직원들이 당황한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구석진 곳으로 가서 지갑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진용 아저씨. 수화기 저편에서는 거의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낮고 힘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다, 서연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때가 됐어요. 시작해 주세요. 설명도 하소연도 없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도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저는 전화를 끊고 통화 기록을 삭제한 뒤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상구를 통해 그 화려한 5성급 호텔을 빠져나왔고 곧 막을 내릴 한편의 연극을 뒤로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거리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텅 빈 공허함과 기묘한 해방감만이 남았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모든 짐, 모든 자기기만, 모든 인내가 오늘 밤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가 직접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제가 전화를 건 지 15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아마 시작되었을 겁니다. 다시 파티가 열리던 연회장. 제가 떠난 후 재혁 씨는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티를 계속 즐겨주시죠. 그는 밴드에게 더 신나는 음악을 연주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지아도 그의 팔짱을 끼고 밝게 웃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의 분위기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재혁 씨를 다른 눈으로, 호기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대하는 남자를 과연 사업에서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전화를 건 지 정확히 30분 후 진짜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연회장 안 수많은 하객의 휴대폰이 일제히 진동하며 새로운 알림을 알렸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뉴스 포털과 가장 신뢰받는 경제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속보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속보 HW그룹 신임 회장 황재혁,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포착. 기사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대의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이 담긴 은행 명세서, 사본, 유령 회사와 체결된 가짜 계약서들, 프로젝트 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나누는 내용이 담긴 재혁 씨와 파트너 간의 대화 녹취 파일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상세하며
숫자 하나까지 정확했습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휴대폰에 얼굴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전자주식 시장에서 HW그룹의 주가는 즉시 폭락을 의미하는 파란불로 뒤덮이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재혁 씨에게 축배를 들던 주요 파트너들은 이제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재혁 씨의 휴대폰도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부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의 비리 증거 전체가 인터넷에 전부 퍼졌습니다. 주주들이 긴급 이사회를 요구하고 있고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재혁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져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급히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그 증거들을 본 그의 눈은 공포로 크게 뜨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사실이며 이 비밀스러운 증거들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미친 듯이 인파 속에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연 회장을 뛰쳐나가 로비로 달려갔고 마침내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호텔 정문 바로 앞에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진용 아저씨의 차가 이미 길가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혁 씨는 제 앞으로 달려와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안서연, 당신이 한 짓이지. 전부 당신이 꾸민 짓이지. 맞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거세게 흔들며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나를, 이 가정을 전부 망치고 싶었던 거야? 마침내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모든 걸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황재혁. 당신이 내 연녀 앞에서 경호원에게 내 뺨을 30대 때리라고 명령했을 때 당신은 스스로 당신 커리어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한 거라고. 재혁 씨는 멍하니 서 있다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 제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제 다리를 붙잡고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의미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모든 걸 되돌려줘. 당신이 날 죽이고 있어. 이 집안을 다 죽이고 있다고. 저는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제 목숨과도 같이 사랑했던 그 남자. 회장의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실패자의 비참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리를 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통쾌하지도 연민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없는 피로감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던 차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정상에 오르자마자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커리어를 뒤로 한 채 차 문이 닫히고 시끄럽고 위선적인 세상과 저를 격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 증거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강진용이라는 남자는 누구이기에 이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30분 만에 벌어진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남몰래 키워온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아마도 저의 복수 계획이 순간적인 충동, 벼랑 끝에 몰린 한 여자의 우발적인 행동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 밤 황재혁의 커리어를 파멸시킨 폭풍은 30분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긴 시간, 제가 지옥 속에서 살았던 6개월이 넘는 세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속으로 삼킨 눈물, 증오로 변해버린 고통, 그리고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의 산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숨처럼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더 이상 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던 그날부터 말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개월여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에 시작됩니다. 그날은 우리 아들 민준이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조촐하고 따뜻한 파티를 준비하며 부자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재혁 씨에게 전화해 아들과 함께 촛불을 불 수 있도록 일찍 퇴근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 서연아.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과 아들 곁으로 갈게. 저는 믿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반짝이는 촛불이 꽂힌 케이크 옆 식탁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부터 7시, 그리고 8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차갑게 식었고 케이크 위의 촛농은 다 녹아내렸습니다. 민준이는 하품을 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아직 안 오세요? 저 너무 졸려요.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애써 달랬습니다. 아빠 곧 오실 거야, 아들. 갑자기 회의가 잡히셨나 봐. 하지만 제 역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아들이 제 어깨에 기대 잠들었을 때 그는 만취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하얀 와이셔츠 기세는 제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빨간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짙은 여성 향수 냄새가 술 냄새와 뒤섞여 제 코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소리치지도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를 방으로 부축해 옷을 갈아입힌 뒤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의 세찬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저의 순진함에 짓밟힌 10년의 희생에 그리고 제 어린 아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제 역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건성으로 사과 한마디를 던지고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출근했습니다. 그는 퉁퉁 부은 제 눈도 무서울 정도로 조용한 제 침묵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무관심이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렸습니다. 저는 이 기만 속에서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행동할 수도 없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지금의 황재혁은 과거의 빈털터리 지방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지위와 권력, 그리고 인맥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소란을 피운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저와 제 아들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저를 질투에 눈이 먼 망상증 환자로 쉽게 매도할 수 있었고 돈을 이용해 양육권을 빼앗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나는 희생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 내 손으로 직접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말입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사회생활과 담쌓은 지 너무 오래된 주부였고 인맥도 다 끊긴 상태였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흥신소를 고용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믿을 수 있을지, 비밀이 새어나갈지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전 돌아가신 존경하는 아버지의 낡은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낡은 주소록을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강진용 아저씨.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전화번호, 강진용 아저씨. 기억이 났습니다. 아저씨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의형제셨습니다. 예전에 아저씨가 집에 오실 때마다 저를 번쩍 안아주시고 사탕을 쥐어주시곤 했습니다. 아저씨 또한 성공한 사업가셨고 아버지가 늘 그 정직함과 능력을 존경해 마지 않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과 아저씨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이 번호가 아직 사용 가능한 번호일지 알 수 없었지만 절박한 심정에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번호를 눌렀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낮고 힘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강진용 아저씨 맞으신가요? 저 서연이에요. 안 사장님 딸 서연이요. 수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감격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구나. 정말 우리 서연이 맞니? 정말 오랜만이다. 너랑 가족들은 다 잘 지내고? 아저씨의 따뜻한 목소리는 제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단비 같았습니다.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 저편의 강진용 아저씨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하신 듯 했습니다. 아저씨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라. 무슨 일이든 아저씨한테 말해봐. 아저씨는 널 친딸처럼 생각한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억울한 일 당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저는 조용하고 한적한 카페에서
강진용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아저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혁 씨의 변화, 셔츠 깃의 립스틱 자국, 그리고 그의 차갑고 잔인한 무관심까지. 저는 눈물을 흘리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강진용 아저씨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셨고 그의 얼굴은 굳어졌으며 눈빛에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아저씨는 테이블을 가볍게 내리치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재혁 그놈이 감히 내 친구 딸한테 그런 짓을 해? 이 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서연아, 걱정 마라. 아저씨가 도와줄게. 저는 망설이며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그는 이제 권력이 있어요. 저는 두려워요. 강진용 아저씨는 제 말을 끊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뭐 하나.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여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는 법이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다. 넌 어떻게 하고 싶으냐? 원만하게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길 원하느냐? 아니면 그놈이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으냐? 저는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 생일날 밤 만취해 있던 재혁 씨의 모습, 선명했던 붉은 립스틱 자국, 그리고 제가 매달리려 할 때마다 그가 보였던 경멸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증오의 불길이 제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해졌습니다.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아저씨.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제 희생을 발판 삼아 얻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싶어요. 강진용 아저씨는 저를 보셨고 그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배포가 있구나. 내 아버지를 꼭 닮았어.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아저씨가 끝까지 도와주마. 하지만 이 길은 매우 험난하고 위험할 거다. 준비됐느냐?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저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안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황재혁의 가면을 벗기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사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하고 상세하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완벽한 시기를 기다리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파티에서 일어난 일은 이 거짓된 연극의 예고된 결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그 비밀스러운 재무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계획에서 강진용 아저씨의 역할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것은 또 다른 긴 이야기입니다. 운명적인 만남 이후 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충분한 재력과 권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진실한 믿음과 애정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1단계, 증거 수집. 2단계, 시기를 기다려 결정타를 날리는 것. 강진용 아저씨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황재혁처럼 명예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외도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재계에서 남녀 문제는 흔한 스캔들에 불과해서 체면을 구기게 할 수는 있어도 그의 커리어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완전히 끌어내리려면 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즉 재무와 법률을 공격해야 했습니다. 아저씨는 자신이 함께 일해본 중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설 조사팀을 제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흥신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직 형사들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아저씨는 돈은 문제가 아니라며 중요한 것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사팀의 첫 번째 임무는 그 내연녀의 신상과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은 모든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지아. 강남의 고급 클럽이나 상류층 파티에서 얼굴을 알린 비급 모델이었습니다. 그녀는 재혁 씨가 접대를 하던 자리에서 접근했고 아름다운 외모와 교묘한 수완으로 아내에게 실증을 느끼고 새로움을 갈망하던 남자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조사팀은 최지아의 배후에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재혁 씨의 사업상 경쟁자였고 그녀를 이용해 HW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혁 씨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 새로운 에너지를 찾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손에 놀아나는 장기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민은 조사팀이 보내온 사진들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최고급 백화점에서 손을 잡고 쇼핑하는 재혁 씨와 최지아의 사진. 재혁 씨가 사준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서로를 껴안고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제게는 급한 출장을 가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저장해 컴퓨터의 별도 폴더에 넣고 배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지아를 추적하는 것과 동시에 조사팀의 더 중요한 임무는 재혁 씨의 재무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혁 씨는 거래에 있어 매우 신중하고 교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저씨는 조사팀을 돕기 위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대형 은행의 고위직에 있는 오랜 친구에게 부탁해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진실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혁 씨는 단순히 내연녀에게 생활비를 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년여 전부터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뢰하는 측근들의 명의로 수많은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회사들과 가짜 건설 계약이나 자재 공급 계약을 맺고 그 가치를 몇 배로 부풀려 그룹의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조사팀이 보내온 보고서와 은행 명세서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독한 혐오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그의 재능과 의지를 존경했던 그 남자는 사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스러운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주주들과 이사회, 그리고 저의 신뢰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그가 빼돌린 돈은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와 그의 내연녀가 평생 호화롭게 살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거액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푼돈을 아껴가며 생활비를 충당하던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새 옷 한 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 돈으로 그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던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그의 눈에는 아마 한낱 희극에 불과했을 겁니다. 타고들수록 우리는 더 심각한 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재혁 씨는 횡령뿐만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일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정교한 이익 집단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아저씨는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놈은 너만 배신한 게 아니야. 자기가 일궈온 사업 전체를 배신한 거다. 스스로 제 무덤을 판 셈이지. 저는 아저씨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거대한 괴물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탐욕과 거짓으로 만들어진 괴물 말입니다. 아저씨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이 증거들이면 당장 그놈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아주 무거운 형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하길 원하느냐?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 아들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재혁 씨가 감옥에 간다면 제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합니다. 범죄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은 제가 겪은 배신감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저씨를 보며 고개를 저었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아저씨. 적어도 제 아들을 위해서요. 저는 단지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싶어요. 그의 커리어, 지위, 그리고 그의 오만함까지도요. 그가 정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맛보게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것처럼요. 아저씨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이해와 존중의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지. 법의 힘을 빌리지 않지만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방법이. 그리고 그때부터 계획의 2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무기로, 시한폭탄으로 만들어 그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뜨릴 것입니다. 그가 명예의 정점에 서 있는 순간,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회장 취임식 파티는 그를 극적으로 끌어내릴 가장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폭탄이 최대의 파괴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했습니다.
HW그룹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요소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강진용 아저씨의 진정한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만약 사설조사팀이 조용히 탄약을 모으는 선봉대였다면 강진용 아저씨는 전략을 짜고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명장이었습니다. 제가 황제혁을 법정에 세우는 대신 비즈니스 세계에서 끌어내리기로 결정했을 때 강진용 아저씨는 의미심장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저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어른이 다 됐구나.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처벌이 육체적인 구속이 아니라 정신적인 붕괴란다. 황제혁이 그걸 맛보게 해주자. 아저씨는 제게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단순히 비리 증거를 인터넷에 터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큰 충격을 주고 주가를 폭락시킬 수는 있지만 재혁 씨는 자신의 인맥과 수완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돈으로 여론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하려면 내부에서부터 통제권을 장악해야 했습니다. 즉, 우리가 HW그룹 내에서 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세력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저는 소액 주주일 뿐이고 아저씨는 그룹과 아무 관련이 없으시잖아요. 아저씨는 백전노장다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누가 관련이 없다고 하더냐?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불가능이란 없다. 충분한 자금과 완벽한 계획만 있다면 말이지. 아저씨의 계획은 정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재혁 씨를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아저씨도 조용히 움직이고 계셨던 겁니다. 아저씨는 자신의 막대한 자산과 금융계 인맥을 동원해 유령 투자 펀드를 설립하셨습니다. 이 펀드는 아저씨의 이름이 아닌 아저씨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들, 즉 완전히 무관한 사람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이 펀드는 주식시장에서 HW그룹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주목도 끌지 않고 조용하고 천천히 주식을 매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소액 개인 투자자들부터 자금을 회수하려는 주주들까지. 그들은 너무나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재혁 씨와 그룹 경영진을 포함한 그 누구도 거대한 상어가 조용히 자신들의 회사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고통과 증오에 잠겨 있는 동안 아저씨가 저를 위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위로하고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심혈을 기울여 제가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계셨던 겁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저씨, 왜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저씨는 손을 저으셨고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아련해졌습니다. 서연아, 아저씨는 너만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란다. 네 아버지를 위해서이기도 하지. 예전에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나와 네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었단다.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사회에 이로운 튼튼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었지. 하지만 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도 혼자 고군분투해야 했어. 젊고 재능 있는 황제혁. 게다가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 그가 네 아버지를 대신해 그 꿈을 이뤄줄 거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는 잘못된 길로 갔어. 기업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었고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배신했지. 내가 이러는 건 그가 망쳐놓은 것을 정리하고 이 업계의 정도를 되찾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유일한 딸을 지키기 위해서란다. 아저씨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듣고 저는 감사합니다 라는 두 글자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제 깊은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계획에 대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현재 아저씨의 투자펀드가 HW그룹의 지분 거의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최대 주주 중 하나가 되어 이사회에서 결정적인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투자펀드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베일에 쌓인 외국계 금융기관이라고만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서연아, 아저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이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너다. 저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 투자펀드가 보유한 지분 전체를 내가 내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을 거다. 네가 그 30% 지분의 주인이 되는 거지.
너는 국영투자기관 다음으로 그룹의 2대 주주가 될 거다. 저는 충격의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돼요. 돈도 없고 너무 오랫동안 이 분야를 떠나 있었어요. 아저씨는 웃으셨습니다. 누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냐? 이건 아저씨가 내게 빌려주는 거다. 모든 일이 끝나면 그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아저씨에게 갚으면 된다.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너는 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자질과 명민함을 가지고 있어. 10년간의 주부 생활이 몇몇 기술을 잊게 했을지는 몰라도 금융 전문가의 본능까지 죽이지는 못했을 거다. 아저씨가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마.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그러나 동시에 짜릿한 흥분과 자부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아저씨는 단지 제 복수를 돕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 자신을 되찾을 기회를,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독립적이고 강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지닌 안서현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저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 해보겠습니다. 아저씨와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순하고 인내심 강한 주부였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재혁 씨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며 불평 한마디 없는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온 가족이 잠들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보내주시는 자료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재무 보고서를 다시 읽고 그룹의 경영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대주주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배웠습니다. 아저씨는 헌신적인 스승처럼 제게 하나하나 조항을 설명해 주시고 비즈니스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의 수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점차 제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금융 지식들이 다시 깨어났고 이전보다 더 날카롭고 강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10년 전의 순진한 안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신의 고통으로 단련되었고 가장 날카로운 무기들로 무장했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황제혁이 명예의 정점에 오르는 날, 바로 그날이 제가 그의 아내가 아닌 그의 가장 큰 적으로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시한폭탄은 이미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그 기폭 스위치는 바로 취임식 파티였고 저마자는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폭탄을 가장 완벽하게 터뜨려 재혁 씨가 빠져나갈 길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또 다른 매우 정교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HW그룹의 익명 대주주가 된 것은 제게 완전히 다른 위상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황제혁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제국의 모든 구석구석과 활동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강진용 아저씨는 제가 대주주에게만 허용되는 내부 보고서와 회의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그 유령 투자 펀드의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일 밤 재혁 씨가 밖에서의 술자리에 취해 잠들거나 내연녀와 문자를 주고받느라 여념이 없을 때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진정한 재무 분석가로 변신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깊이 파고들수록 재혁 씨가 쳐놓은 정교한 횡령의 네트워크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유령 회사를 통한 계약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측근들을 핵심 요직에 앉히고 서로를 비호하는 견고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프로젝트를 조작하고 수천 명의 다른 직원들의 땀과 노력 위에서 이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제 아내 혐오감은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배신당한 아내의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기업 전체의 기반을 파괴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정직한 경영인의 분노였습니다. 저와 아저씨는 마지막 일격이 진정한 무게를 가지려면 단순히 증거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여론에 대한 공격일 뿐 결정타는 그룹 내부의 법적 및 권력 구조에 대한 공격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완벽한 덫이 놓였습니다. 아저씨는 그룹 이사회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재혁 씨와 그의 팀 외에도 다른 이사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창립 멤버들, 회사에 애정이 있지만 점차 재혁 씨에 의해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만은 있었지만 맞설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끌어들여야 할 잠재적인 동맹이었습니다.
아저씨의 조언에 따라 저는 조용한 접촉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저씨는 우리 투자 펀드를 대표하는 변호사를 보내 이사회의 각 멤버들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우리가 재혁 씨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경영 실적의 하락, 의심스러운 투자 결정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하며 그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동시에 리더십이 교체될 경우 그룹을 위한 유망한 구조조정 계획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아저씨의 이수는 매우 고단수였습니다. 이 싸움을 개인적인 복수전이 아닌 그룹 전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투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애사심이 있는 이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게는 또 다른 임무가 있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할 수 있는 임무. 바로 황재혁의 서명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종이 위서명이 아닌 그가 비밀 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서명, 즉 공인인증서였습니다. 아저씨는 그것을 손에 넣으면 조사팀조차 접근할 수 없었던 최고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재혁 씨는 의심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증서가 담긴 USB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저는 여러 밤을 고민한 끝에 그의 가장 큰 약점인 오만함과 바람기를 이용해 덫을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재혁 씨의 내연녀 최지아가 값비싼 선물을 자주 요구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붙여 추적한 결과 그녀가 최근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한정판 명품 가방을 눈독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그녀가 조만간 재혁 씨에게 사달라고 조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아저씨께 부탁해 VIP 고객의 명의로 그 가방을 먼저 사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재혁 씨의 기분이 가장 좋아 보이는 어느 날 저녁을 골랐습니다. 근사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예쁘게 차려입은 뒤 매우 다정한 척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재혁 씨, 요즘 당신 정말 힘든 거 알아요. 제가 집에서 당신한테 큰 도움이 못 되는 것도 알고요. 그냥 당신을 기쁘게 할 만한 일을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재혁 씨는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듣자 하니 당신 친구인 지아 씨가 어떤 가방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구하기가 아주 힘들대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겨우 구했어요. 지아 씨한테 선물로 보내주고 싶어요. 그냥 안면 트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질투 많고 이기적인 아내라고 생각하는 거 싫어요. 당신 아내가 얼마나 현명한지 보여주고 싶어요. 재혁 씨는 저의 고상한 태도에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아내와 내연녀가 화목하게 지내는 상황을 즐기는 남자의 오만함이 그의 모든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만족감이 섞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요. 저는 최대한 연기를 잘하려고 애쓰며 답했습니다. 당신만 좋으면 돼요. 그런데 해외 결제가 좀 복잡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당신 공인인증서로 결제 승인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저는 제 태블릿 PC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아저씨의 사이버 보안팀이 만든 가짜 결제 사이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결제 시스템과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혁 씨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심지어 만족스러운 미소까지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당신 정말 최고의 아내야. 그는 보안키가 담긴 USB를 태블릿에 꽂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숨겨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USB 안의 모든 데이터, 즉 공인인증서와 암호화된 파일들이 복사되어 단 몇 초 만에 저희 서버로 전송되었습니다. 결제를 마친 후 재혁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USB를 뽑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저를 사려 깊다고 칭찬하며 앞으로 더 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위선에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그를 완벽하게 속였다는 사실에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손에 넣은 우리는 재혁 씨의 가장 어두운 비밀로 통하는 마지막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뇌물 계약서, 프로젝트 이권을 나누는 밀약서, 그리고 그가 해외에 조성한 거대한 비자금 계좌까지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조사팀이 수집한 것들과 합쳐져 황재혁의 커리어와 명성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원자폭탄이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그가 공식적으로 회장으로 임명되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그가 가장 높이 나는 날이자 가장 고통스럽게 추락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티에서의 30분짜리 전화통화는 바로 이 모든 것을 활성화하는 신호였습니다. 증거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핵심 주주들에게 서류를 보내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는 신호 말입니다. 모든 것은 마치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동시에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황재혁에게는 단 1초의 반응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혁 씨가 무너진 후 시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또 어떤 싸움에 직면하게 될까요? 황재혁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지진은 제게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성과 권력을 자랑스러워하던 그의 집안에도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그날 밤 제가 떠난 후 파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박 여사님과 다른 가족들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금융 스캔들에 대한 소식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성공의 상징이었던 우리의 화려한 빌라는 이제 숨막힐 듯 무겁고 비통한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강진용 아저씨는 저와 민준이가 당분간 머물 수 있도록 보안이 철저한 최고급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저씨는 지금은 폭풍의 중심에서 황씨 집안의 광기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이미 오후에 사람을 보내 학교에서 민준이를 데려와 이곳으로 바로 오게 하셨습니다. 아이는 방금 일어난 비극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천진난만한 얼굴로 곤히 잠든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은 결국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이 거짓과 불법으로 세워진 가정에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저씨의 예상대로 바로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이 레지던스 번호를 알아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소의 책망이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의 광기, 어린 절규였습니다. 안서현, 이 독사 같은 년, 네가 내 아들을 죽이고 이 집안을 다 망쳐놨어. 당장 이리 돌아와서 내 앞에서.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에요. 뭐? 네가 감히?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끝날 줄 알아? 네가 이 집안 명예에 똥칠을 했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가 안 오면 내가 직접 찾아가마. 저는 그녀가 단순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지독하고 교활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순종만 하던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머님 아들은 제가 망친 게 아니라 스스로 자멸한 거예요. 만약 어머님께서 계속 소란을 피우신다면 그의 뇌물 수수 증거 역시 곧 경찰서로 보내지게 될까 두렵네요. 그때가 되면 단순히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은 그녀의 광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님을 그녀도 알았습니다. 횡령 증거도 무서웠지만 뇌물 증거는 재혁 씨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감히 날 협박해?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어머님과 재혁 씨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리죠. 첫째, 조용히 이혼하는 거예요. 저는 양육권과 제가 기여한 몫에 합당한 재산을 받겠습니다. 그럼 남은 증거들은 세상에 공개하지 않죠. 둘째, 계속 맞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함께 황재혁이 몇 년형을 받게 될지 지켜보죠. 결정은 어머님께 달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같은 사람에게는 강경하게 나가는 것만이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기다렸습니다. 저 빌라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은 체면과 돈을 잃는 것과 그들의 귀한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재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회장의 오만함도 어젯밤의 비참한 절규도 없었습니다. 대신 극도의 피로와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안서현, 당신이 이겼어. 당신이 내 모든 걸 파괴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애원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 제발 나 좀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이혼해 줄게. 당신이 원하는 거 전부 다 줄게. 제발 나를 벼랑 끝으로 몰지는 말아줘. 민준이를 생각해줘. 아이가 감옥에 간 아빠를 둘 수는 없잖아. 그가 아이를 언급하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이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용서가 또 다른 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황재혁, 당신은 아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어. 내연녀와 함께 있을 때, 나를 모욕할 때, 당신은 아이를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 나도 내 아들이 아빠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건 원치 않아.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지막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아, 당신을 고발하지 않겠어. 대신 조건 없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해. 빌라를 포함한 우리 두 사람의 공동 명의 재산 전부는 내 소유가 될 거야. 당신은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고 내 허락이 있을 때만 아이를 만날 수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과 당신 가족은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모자의 삶에 끼어들지 않는 거야. 수아기 저편은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 조건인지 저도 알았습니다. 그는 아내, 아들, 집, 재산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비고 쉬어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통화가 끝나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겼지만 마음속에는 조금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끔찍한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은 결국 차갑고 잔인한 거래로 끝이 났습니다. 며칠 후 저와 재혁 씨는 강진용 아저씨의 법률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몰라보게 야위고 초췌해져 있었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사라지고 피로와 좌절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고 변호사가 내미는 모든 서류에 묵묵히 서명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그가 떠나기 전 마침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안서연, 꼭 묻고 싶은 게 있었어. 어떻게 그 모든 걸 알았지? 그 거래들, 그 계좌들, 우리 회사 재무팀장도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저는 운명의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그를 마주보았습니다. 증오가 아닌 연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잊었기 때문이야. 황재혁. 당신을 위해 기꺼이 뒤로 물러났던 당신의 주부 아내가 한때는 아주 뛰어난 재무 분석가였다는 사실을 당신이 잊었기 때문이지. 당신은 나를 무시했고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실수였어. 그 말을 남기고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려 걸어 나왔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와 그의 인생은 다시는 만나지 않을 두 개의 평행선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재혁 씨가 정말 이렇게 쉽게 저를 놓아줄까요? 그리고 지독했던 시어머니가 아들과 손자, 재산을 모두 잃고 잠자코 있을까요? 저는 어쩌면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재혁이 이혼 서류와 재산 양도 서류에 서명한 후 저는 마침내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를 얻었고 양육권을 가졌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튼튼한 재정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한때 저의 행복과 고통이 모두 담겨있던 그 빌라는 이제 우리 모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시켜 집을 완전히 정리하고 황재혁의 물건은 모두 버렸으며 인테리어도 전부 바꿨습니다. 배신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그곳을 저와 민준이를 위한 진정한 보금자리, 오직 웃음과 평온함만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민준이도 변화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아이는 예전처럼 아빠에 대해 많이 묻지 않았고 제 곁에 꼭 붙어 더 밝고 활발해졌습니다. 정원에서 뛰어노는 아들을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저의 모든 희생이 가치 있었다고 되뇌었습니다. 강진용 아저씨는 여전히 자주 우리 모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삼촌이자 스승, 그리고 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정신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저씨는 이제 제 손에 모든 것이 있다며 재산과 그룹의 지분을 가지고 비즈니스 세계로 돌아가 제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재능을 부엌 한 구석에 썩히지 마라, 서연아. 황재혁과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그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아니,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아저씨의 말씀은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복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기대처럼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서히 균형을 되찾아갈 무렵 재혁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봤던 초췌한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상상도 못할 만큼 비참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그는 빌라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도 누르지 못하고 그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정원에서 놀다가 그를 발견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아빠를 보고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아, 아빠다. 아이는 문으로 달려가 재혁 씨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재혁 씨는 몸을 숙여 아들을 품에 안았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후회와 무력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를 아무리 증오해도 그가 제 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빠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아빠랑 할 얘기가 있어. 민준이는 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저와 재혁 씨만 남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서현아, 나 이제 아무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제발 아들만이라도 자주 보게 해줘. 민준이가 너무 보고 싶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애원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뭐가 가장 소중한지 깨달았어. 회장 자리도, 돈도 아니었어. 바로 당신과 아들이었어. 내가 잘못했어, 서현아. 난 쓰레기였어.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 여자한테 내 탐욕에 눈이 멀었었어. 그는 몰락 후의 날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최지아는 그가 모든 것을 잃자마자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그가 사준 아파트와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를 떠받들던 친구와 파트너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마지막 남은 차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저와 아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그는 후회한다고, 죽고 싶을 만큼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제 마음도 조금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었습니다. 위풍당당하던 회장이 빈털터리 신세가 된 것을 보니 일말의 안타까움도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호원에게 제 뺨을 30대 때리라고 명령하던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최지아의 의기양양한 미소, 제가 겪어야 했던 굴욕의 순간들이 차가운 벽이 되어 제 안의 모든 동정심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평온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재혁, 당신의 후회는 너무 늦었어. 그건 당신이 내게 준 상처를 지울 수 없어. 아이를 보러 오는 건 막지 않겠어. 하지만 그뿐이야. 우리 사이는 모든 게 끝났어. 재혁 씨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제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약속할게. 나 변할게. 당신과 아들을 위해 뭐든지 다 할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보다 더 쓴 웃음이었습니다. 신뢰가 산산조각 났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당신 때문에 내 심장이 한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황재혁, 일어나. 아들 눈에 당신 모습이 더 비참해지게 만들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집으로 들어가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잔인했던 걸까? 그의 후회는 진심이었을까? 하지만 이성이 다시 승리했습니다. 한 번 배신한 남자는 두 번도 배신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의 동정심이 미래의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재혁 씨의 등장은 단순히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참함 뒤에는 또 다른 계획, 더 교묘하고 악독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연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전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쉽게 실패를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전쟁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폭력이 아닌 제 아들을 향한 제 모성애를 무기로 삼는 전쟁이었습니다. 황재혁이 후회하는 남자의 연기를 하는 동안 이 모든 일의 도화선이었던 내연녀 최지아 역시 자신만의 비극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재혁 씨가 몰락한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이 의지하던 황금배가 침몰했다는 것을 재빨리 깨달았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재혁 씨가 사준 모든 명품과 돈을 챙겨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다른 재력가를 찾아 다시 호화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진용 아저씨와 저를 너무 얕봤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민준이 때문에 재혁 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그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부추긴 자들, 특히 저를 직접 모욕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는 그녀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되찾기 위해 그녀를 감시하도록 사람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저급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저씨는 재혁 씨가 회사 돈, 즉 불법 자금으로 그녀에게 집과 차를 사주고 생활비를 댔다는 증거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법적으로 그 모든 자산은 불법 재산이었고 회사에 반환되어 주주들에게 보상되어야 했습니다. 자취를 감춘 지 일주일 후 최지아가 한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변호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중하게 법원의 지급 명령서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명령서에는 그녀가 황재혁으로부터 받은 펜트하우스, 스포츠카, 그리고 은행 계좌에 있는 수십억 원의 현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지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재혁 씨가 자발적으로 준 선물이라고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만약 그녀가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작물 취득죄로 기소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녀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범죄였습니다.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최지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오만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황 상태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서류에 서명하고 모든 것을 반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호화로운 삶을 살던 모델에서 단 하루 만에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심지어 과거의 낭비벽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재혁의 스캔들로 인해 최지아의 이름이 모든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녀에게는 뻔뻔한 상간녀, 꽃뱀, 가정 파괴범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원래도 그리 잘 나가지 않던 그녀의 모델 경력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미지가 추락한 사람과 협력하려는 브랜드나 디자이너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도 직업도 없이 그녀는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여론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쫓겨나 과거의 좁고 축축한 단칸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추락에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기에 휩싸인 그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최지아가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예전의 화려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값싼 옷을 입고 있었고 두 눈은 증오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와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제 이름을 소리쳤습니다. 안서연, 너 당장 나와, 이 나쁜 년. 네가 날 망쳤어. 재혁 씨도 네가 망쳤다고. 그녀의 고함 소리는 이웃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저는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최지아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저를 핥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가 우리 모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해둔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온갖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어. 넌 위선적이고 악독한 년이야.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 사람을 찌르는 년.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이 여자가 가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고 스스로 씨앗을 뿌렸으니 이제 그 열매를 거두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지아 씨, 당신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행복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틀렸어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건 당신이 한 선택에 대한 대가일 뿐이에요. 너. 최지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증오와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남편도 되찾고 재산도 되찾았으니 아주 통쾌하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되찾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혼했고 통쾌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승리는 당신이나 황제역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으니까. 나의 승리는 내 아들에게 평화를 되찾아주고 나 자신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그건 당신이 평생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경호원들에게 그녀를 데려가라고 신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그녀를 보며 저는 기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로감과 인생에 대한 씁쓸한 교훈만을 느꼈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아주 빠르게 정상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최지아의 운명은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다른 곳에서 아들의 몰락과 전 며느리의 반격을 목격한 제 전 시어머니 박 여사가 이제 새로운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길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약점인 모성애를 겨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아버지 역할을 맡은 황제혁은 그녀의 새로운 체스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조용하지만 훨씬 더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모자의 삶은 그렇게 다소 위태로운 평온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리된 듯 했습니다. 재혁 씨는 더 이상 찾아와 괴롭히지 않았고 박 여사님도 나타나 소리치며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진용 아저씨의 지도 아래 그룹의 업무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30%의 지분을 손에 쥔 저는 이사회의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의심과 탐색의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단지 운과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 그 자리에 오른 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저를 얕볼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금융 지식과 숱한 역경을 통해 갈고 닦은 날카로운 감각을 이용해 예리한 분석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재혁 씨가 남긴 낡은 경영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점차 저는 이사회의 다른 멤버들로부터 존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다른 눈으로, 실력을 인정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진정한 제 자신이 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장님 사모님이 아닌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 경영인 안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에 몰두하며 제 인생을 재건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음모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초기 충격에서 벗어난 후 실패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손자마저 빼앗긴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지독한 여자의 머릿속에서 모든 잘못은 제 탓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덫을 놓고 아들을 파멸시켰다고 생각했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가 저의 유일한 약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만 손에 넣으면 그것을 이용해 저를 협박하고 거래하여 재산의 일부를 되찾거나 심지어 재혁 씨와의 재결합을 강요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그녀는 재혁 씨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위로하고 다독이며 그의 머릿속에 악의적인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네가 지금 가진 모든 것, 저 빌라, 재산, 다 내 힘으로 이룬 거다. 안서연 그녀는 그저 기생충처럼 빌부터 살았을 뿐이야. 이제 와서 그걸 다 빼앗아 갔어. 이대로 있을 순 없다. 내 아들을 되찾아야 해. 민준이는 이 집안의 장손이야. 아비랑 할미 곁에 있어야지. 그년한테 똑똑히 보여줘. 네가 없으면 아비랑 아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리고 민준이만이 네가 모든 걸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야. 어머니의 부추김과 모든 것을 잃은 데 대한 분노가 더해져 재혁 씨는 점차 변해갔습니다. 초기의 후회와 고통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계산과 아들을 되찾으려는 결심이 채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대신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나는 여전히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어. 당신이 막을 순 없어.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법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그가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번 아들을 데리러 올 때마다 재혁 씨는 값비싼 장난감, 명품 옷 등 수많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들을 최고급 키즈 카페에 데려가고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일과 소박한 삶에 집중하는 제가 결코 제공할 수 없는 화려한 물질의 세계를 아들에게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아직 어린 민준이는 그런 것들에 쉽게 매료되었습니다. 아빠와 놀고 온 날이면 아이는 늘 새로운 장난감을 들고 와 아빠가 데려가 준 멋진 곳들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가 아들에게 부족했던 사랑을 채워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민준이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없다고 투덜거렸고 집에 있는 장난감이 아빠가 사준 것보다 시시하다고 불평했습니다. 한 번은 제 가슴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거기가 더 재밌고 장난감도 많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재혁 씨와 그의 어머니가 순진한 아이를 도구로 삼아 그 여린 마음에 물질로 독을 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쟁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재혁 씨는 아들 앞에서 제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일 때문에 바빠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랑 사는 건 힘들고 아빠와 할머니랑 사는 것만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혁 씨가 아들을 데리고 옛집에 갈 때마다 그녀는 손자를 껴안고 울며 손자가 보고 싶어 병이 날 지경이었다고. 네 엄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악독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연극을 펼치며 제 아들의 눈에 저를 이기적이고 나쁜 엄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에게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8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음모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눈에는 아빠와 함께 있으면 모든 요구가 충족되고 엄마와 함께 있으면 규칙을 지키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점차 저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아이는 말이 줄었고 저와 대화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가끔 아이가 할머니와 몰래 통화하다가 제가 나타나면 황급히 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폭력이 아닌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심리적 수단으로 제게서 아들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진용 아저씨와 상의했습니다. 아저씨는 매우 분노하셨지만 제게 침착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서연아,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지 마라. 그러면 아이만 더 힘들어질 뿐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아이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저는 완전히 막막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강할 수 있었고 거물급 파트너들과도 맞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물과 거리감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제게 가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이나 경력을 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남은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것, 바로 제 아들의 마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 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황제역의 더 어두운 비밀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쟁이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벌어지는 동안 저는 그룹에서의 업무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강진용 아저씨의 도움으로 저는 경영 활동에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이사회는 저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하여 재무 및 전략 담당 부회장으로 저를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직책에서 저는 회사의 거의 모든 서류와 프로젝트, 심지어 몇 년 전의 자료까지 접근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 문제의 고통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늘 떠벌리던 것처럼 제가 기생충 같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서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 위해 과거의 프로젝트들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저는 우연히 끔찍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5년간 묻혀있던 비밀. 황제역의 횡령이나 배임보다 훨씬 더 어둡고 잔인한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재혁 씨와 HW그룹의 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초기 대형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 성공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먼지 쌓인 서류철을 넘기면서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축 자재 비용 보고서의 숫자들이 이상했습니다. 철근, 강철, 시멘트와 같은 중요한 항목들은 모두 최고급 품질에 매우 높은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의 청구서와 대조해보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재의 품질을 속여 빼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신뢰하는 유능한 건설 기술자에게 부탁하여 프로젝트의 전체 설계도와 기술 서류를 비밀리에 검토하게 했습니다. 며칠간의 연구 끝에 그 기술자는 매우 심각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했습니다. 부회장님, 큰 문제입니다. 이 건물의 구조와 규모를 고려할 때 설계상 철근은 매우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공 보고서와 제가 찾아낸 일부 자료를 근거로 볼 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상당량의 철근이 저품질 자재로 대체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건물 전체의 구조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수백 가구가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가 저품질 자재로 지어졌다니. 그것은 수천 명의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가는실에 매달려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역이 아무리 탐욕스러워도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 담보로 잡을 만큼 파렴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시켜 더 깊이 파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자료 보관실 깊숙한 곳에 있던 대외비 도장이 찍힌 서류철이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그 프로젝트 현장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거대한 비계가 무너지면서 인부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고는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단 한 줄의 기사도 실리지 않았고 관련 기관의 보고서 한 장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은폐되었습니다. 서류철 안에서 저는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분이 자필로 쓴 경위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계 붕괴의 원인이 해당 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품질 기준에 미달하여 하중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당시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황제혁에게 여러 차례 위험을 경고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완전히 무너지게 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황제혁과 사망한 두 희생자의 유가족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였습니다. 그는 각 유가족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그들의 침묵을 샀습니다. 그는 돈으로 그들을 매수하고 자신의 죄를 덮고 두 사람의 목숨을 자신의 거짓된 성공의 토대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황제혁의 성공은 제 희생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도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횡령범, 배신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접적인 살인자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짓밟을 수 있는 냉혈한이었습니다. 이 순간 제 안의 증오는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양심과 도덕, 그리고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수백 가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고 생활하는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강진용 아저씨에게 전화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저씨는 듣고 나서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무거운 숨소리를 통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저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 일은 그냥 덮을 수 없다. 모든 것을 세상에 밝혀야 해. 사망한 두 인부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것은 더 이상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전쟁이 훨씬 더 위험하고 치열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더 이상 재혁 씨와 박 여사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혁 씨와 함께 이 죄악을 은폐한 거대한 이익 집단 전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과거를 들추는 것을 순순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파트에서 해맑게 뛰어놀고 있을 어쩌면 제 아들과 같은 나이의 아이들을 생각하자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제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정의를 되찾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5년 전 사고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 그 경위서를 썼던 현장 소장님. 하지만 그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과연 그가 그토록 막강한 세력에 맞서 증언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5년 전 산업재해의 끔찍한 비밀을 발견한 후 저와 강진용 아저씨는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히든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양날의 검이기도 했습니다. 황재혁과 그의 이익 집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살인사건까지 돈으로 덮으려 했던 자들이 과거를 파헤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5년 전 비계 붕괴 사고의 원인에 대한 상세한 경위서를 작성했던 당시 현장 소장 진혜성 씨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일한 살아있는 증인이자 정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진혜성 씨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회사의 인사기록에는 그가 자진 퇴사했다고만 적혀 있었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아저씨는 최고의 조사팀을 동원해 그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수색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절망했고 그가 이미 제거되었거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먼 곳으로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사팀이 진혜성 씨의 아내가 충청도의 한 외진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고 있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아저씨는 이것이 유일한 단서일 수 있다며 제가 직접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싸우고 있는 너의 진심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다, 서연아. 가되 아주 조심해야 한다. 저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에게는 며칠간 지방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민준이는 아주 신뢰하는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혼자 시외버스를 타고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아저씨는 만일을 대비해 경호원 2명을 붙여 멀리서 저를 보호하게 했습니다. 시골로 가는 길은 멀고 피곤했지만 제 마음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제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혜성 씨의 아내가 저를 만나주기는 할까? 진혜성 씨는 아직 살아계실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 해도 과연 그가 증언대에 설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진혜성 씨 아내의 집은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낡고 허름한 단층집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마루에 앉아 슬픈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더 마르고 약해 보였습니다. 도시 사람처럼 차려입은 낯선 여자인 저를 보고 그녀는 매우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 처지에 대해 아들을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과 한 엄마로서 느끼는 고통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비슷한 고통을 겪어온 그녀의 마음에 와닿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한참 후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다고 느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진혜성 씨와 5년 전 사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두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어서 돌아가세요. 저는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차갑고 앙상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 이건 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만약 그 건물이 무너지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거예요. 제발, 제발 아버님과 이야기할 기회만이라도 주세요.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온 듯 했습니다. 그녀는 사고 이후 진혜성 씨가 황재혁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입을 번긋하면 온 가족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는 한동안 사람을 붙여 그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진혜성 씨는 결국 도망쳐 여기저기를 떠돌며 숨어 살아야 했고 아내와 자식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몰래 돈만 조금씩 붙여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며 죽은 동료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매일 고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황재혁에 대한 제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잔인할 뿐만 아니라 비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한 평범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한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더 이상 혼자 고통받게 두지 않겠어요. 저를 돕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두 분을 보호해드릴 수 있어요. 아버님께서 용기를 내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약속드릴게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녀는 수화기에 대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왔어요. 이제 그만 돌아와요. 우리 언제까지고 이렇게 도망칠 수만은 없잖아요. 다음 날 진혜성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속 사진보다 훨씬 늙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움푹 팬 눈에는 도망자로서 살아온 세월의 고뇌와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자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혁 씨의 몰락, 제가 가진 증거들, 그리고 아파트의 위험성까지. 저는 그가 5년 전에 썼던 경위서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필체를 보자 진혜성 씨의 앙상한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 쥐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죄책감과 무력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정을 되찾은 후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쉬었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부회장님, 저는 지난 5년간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뭔가 올바른 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억울하게 죽은 내 동료들이 눈을 감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얻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저씨는 사람을 보내 진혜성 씨 가족을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 전투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저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는 순간 황재혁과 그의 네트워크는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전보다 더 크고 더 격렬한 폭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사를 건 대결이 될 것이었습니다. 진혜성 씨가 증언에 동의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부적인 금융 스캔들이나 가족 분쟁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정황을 가진 중대한 형사 사건이 되었습니다. 강진용 아저씨는 즉시 국내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인단을 선임했습니다. 사고 관련 서류, 진혜성 씨의 경위서와 증언 등 모든 증거 자료가 철저하게 준비되어 상급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되었습니다. 5년 전 사건의 재수사 소식이 새어나가기 시작하자 HW그룹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론 때문만이 아니라 관련된 자들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금융비리로 구속 수사를 받던 황재혁은 진혜성 씨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음을 알았습니다.
횡령죄로는 몇 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망사고를 은폐하고 부실공사로 수천 명을 위험에 빠뜨린 죄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대로 재혁 씨의 이익 집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혁 씨가 무너지면 자신들도 함께 끌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1년의 비열한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진혜성 씨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그의 안전가옥으로 찾아가 5년 전 재혁 씨가 입막음용으로 줬던 돈의 몇 배에 달하는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해외에서의 새로운 삶까지 약속했습니다. 단지 그 경위서가 강압에 의해 쓰였다고 증언을 바꿔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혜성 씨는 거절했습니다. 5년간의 죄책감은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돈으로는 양심을 살 수 없소. 부자로 죄인으로 사느니 가난해도 깨끗하게 죽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매수가 실패하자 그들은 협박으로 전환했습니다. 진혜성 씨의 가족은 끊임없이 익명의 협박 문자나 전화를 받았고 심지어 수상한 자들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강진용 아저씨 쪽 사람들의 철통 같은 보호 덕분에 그들의 모든 음모는 실패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악랄한 명예훼손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온라인 여론 조작팀을 고용해 소셜미디어에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제가 그룹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과거사까지 조작하는 교활한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악랄한 악당이고 재혁 씨는 불쌍한 희생양이라는 소설을 써댔습니다. 근거 없는 말들이었지만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론의 압박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도,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기도 두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끌어안고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서 힘을 얻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진용 아저씨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 루머들을 반박해 주셨습니다. 양심적인 언론사들과 기자들이 우리 편에 서주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사건을 취재하고 그 유령 같은 아파트 프로젝트의 이면에 숨겨진 의혹들을 파헤치는 심층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여론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시끄러운 이혼 소송이 아닌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온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었습니다. 황재혁은 수인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초췌한 모습에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과거 회장의 위풍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석에 앉은 박 여사님은 그림자 같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멍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 진혜성 씨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5년 전 사고의 진실을 모두 밝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재혁 씨에게 어떻게 협박당했는지, 어떻게 도망치며 죄책감 속에 살아야 했는지 증언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우리가 제출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과 결합되어 황재혁과 그 공범들의 범죄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재판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재혁 씨의 이익 집단에 속한 인물들이 하나씩 불려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횡령하고 뇌물을 주고 범죄를 은폐했던 자들 모두 법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황재혁은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석에 앉아있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늦어버린 후회로 가득 차 쉬어 있었습니다. 안서연 씨,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저는 제 야망과 이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고 우리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죗값을 치른 후에 당신과 아들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황재혁은 업무상 횡령, 뇌물 공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범인 은닉 등 수많은 죄목으로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이들 또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자 하늘이 이상할 정도로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품에 꼭 껴안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가져다주는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진실의 승리였지만 한 가족의 파멸이라는 대가를 치른 승리였습니다. 강진용 아저씨가 제 곁으로 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 끝났다 서연아.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네가 겪어온 모든 것에 보상받을 만한 삶을. 저는 눈물을 머금고 아저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새로운 삶이요. 하지만 그 새로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폭풍의 눈을 통과한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운명적인 재판 이후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황재혁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기나긴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들과 가문의 완전한 몰락을 목격한 후 심하게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랑거리였던 옛 빌라를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 더 이상 다툼도 자만심도 없는 조용한 삶을 사셨습니다. 가끔 지인들을 통해 듣기로는 무척 늙으셨고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과 비호가 그를 죄의 길로 이끈 한 원인이었음을 깨달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어머니의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민준이,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긴 옛 빌라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팔고 그 돈의 일부로 공원이 내다보이는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나머지 돈과 그룹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더 의미 있는 일에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안연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정폭력과 배신의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무료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 경험을 이용해 다른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룹에서의 일은 계속했지만 더 이상 권력에 대한 야망은 없었습니다. 제 위치를 이용해 재혁 씨가 남긴 잔재들을 청소하고 정직과 도덕을 바탕으로 한 깨끗한 근무 환경과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강진용 아저씨, 그리고 다른 이사진과 함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모든 건물의 품질을 재점검했고 특히 문제가 되었던 강남의 아파트는 더욱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다행히 재평가 결과 전문가들은 자재가 일부 빠지긴 했지만 당장 위험할 정도의 구조적 결함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는 입주민들에게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물 전체를 보강하고 수리하여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이 조치는 그룹이 잃어버린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삶에는 더 이상 화려한 파티나 값비싼 명품이 없었습니다. 소박했지만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직접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아이를 데리고 와 함께 저녁을 만들고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 모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자선재단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외부의 물질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가끔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교도소로 재혁 씨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버지의 정을 잃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가 잘못을 저질러 죗값을 치르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라는 것을 아들이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교도소의 재혁 씨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줄었고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눈빛에는 깊은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항상 엄마 말을 잘 듣고 아빠처럼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어느 정도 평온해졌습니다. 아마도 법의 심판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강진용 아저씨는 여전히 아버지처럼, 큰 친구처럼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성장하고 제 자신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종종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분명 너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실 거다.
그럴 때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기대를, 아저씨의 기대를,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황혼 무렵, 저는 발코니에 앉아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달려와 제 목을 꼭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러운 꽃향기를 싣고 불어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쟁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저는 인생의 거대한 폭풍을 지나왔습니다. 잃었고 아팠지만 마침내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남자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자유, 아들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선량한 삶의 가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안서현은 마침내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이름 그대로 평안하고 자유로운 안연을 찾았습니다.